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베이 김연수 강사라고 하고요. 저번 시간에 어떤 제품을 소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리스팅을 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거의 또 연장선이에요. 오늘 또 이렇게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까지 들으면은 웬만한 것들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판매 이후 배송 그리고 정산 출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이제 판매가 되면 너무 기쁘죠. 제 제품이 누군가의 선택을 받고 판매가 이루어진 거니까요. 자, 그러면 그 제품을 어떻게 배송을 해야 되는지, 우체국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좀 배워볼 거고요. 그 대금을 받은 돈을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 어떻게 정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가세 환급이라고 수출업자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죠. 10%의 여러분들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성장 전략까지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플로우를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K패킷, 뭐 EMS, EGS, FedEx 이런 회사의 배송 가이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송장을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묶음 배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알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묶음 배송으로 배송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 사고 대응과 반품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이베이에서 정산 구조, 즉 수수료 같은 게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디테일하게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금까지, 그리고 환전 팁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부가세 환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입 부가세에 대해서 10%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 딱지를 좀 떼고 나서 좀 이제 이후에 확장을 해 나갈 때 어떻게 하면 확장을 잘 해 나갈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판매 이후의 배송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품이 판매가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송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K패킷, 그다음 EMS, EGS, FedEx, DHL, UPS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어떤 방식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요런 이제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날라오게 되는데요. 제품이 판매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들도 이런 이메일을 받거나, 아니, 어플을 깔아두시면 또 알람이 오겠죠. 어플 이렇게 알람이 오면은 기분이 되게 좋을 거예요. 처음으로 판매가 되신 분들은 특히나요. 자, 그래서 그렇게 주문이 들어온 거는 여기 실제 주문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제품이 얼마에, 누구에게 판매가 되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디테일하게요. 자, 방금 봤듯이 주문 확인을 한 다음에 발송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베이 트래킹 번호를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뭐 단순 변심으로 또 환불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래킹 번호를 만드시는 게 제일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장 작업을 할 때에는 정확한 무게나 이런 거는 이제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송장 작업을 하실 때 대략적으로 무게를 측정을 해서 넣으신 다음에 나오는 그 송장 번호를 먼저 이베이에 업로드를 해주고 나중에 이제 그 디테일하게 무게라든지 이런 건 수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미국으로 배송하는 것과 그리고 미국 이외의 나라로 배송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미국 배송 시 쉬핑 옵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보낼 때 엑스퍼다인 쉬핑 이거는 이제 특송이에요. 한국어로 따지면 특송. 어, 매우 빠른 서비스죠. 그래서 한 4일에서 5일 내로 도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기준으로요. 스탠다드 쉬핑 같은 경우에는 한 평균 10일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 쉬핑 같은 경우에는 한 4일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각각 있습니다. 우리 FedEx, 뭐 DHL 이런 거 들어보셨죠? UPS. 이런 게 바로 이제 특송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체국, 그리고 링코스, 이용하는 게, 이 우체국에서 특히 EMS 이용하는 게 바로 스탠다드에 공식적으로 속해져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우체국에서 이용하는 K패킷, 그다음에 뭐 일반 소포 이런 것들은 이코노미 쇼핑으로 들어간다. 가장 낮은 쇼핑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이외의 국가에 발송하는 게 바로 인터내셔널 shipping 옵션이라는 건데요. 인터내셔널이면 국제 배송이잖아요. 번역을 하자고 하면은. 근데 미국으로 보내는 건 도메스틱 shipping에 해당을 하고요. 미국 이외의 나라로 보내는 거는 인터내셔널 shipping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때도 똑같아요. 다를 건 없습니다. FedEx, DHL, UPS는 expedite shipping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도 EMS, 링코스에서 EGS는 바로 스탠다드 shipping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링코스에서도 페덱스를 서비스 지원하긴 하거든요. 자, 그런 거는 또 이제
링코스, 페덱스는 엑스퍼다이트 shipping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K 패키지 이런 것도 다 이코노미 shipping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는 거 세팅 값들을 다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배송사 선택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shipping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준 한 10일 정도 걸리는 거고요. 우체국 기준으로는 EMS, 또 EGS 스탠다드가 되고요. 익스프레스 쇼핑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준에서 한 4일 이내로 도착을 할 겁니다. 정말 빠른 배송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GS 익스프레스, FedEx, DHL, UPS 또는 뭐 EMS로 따지면 프리미엄 정도가 EMS 프리미엄이 FedEx랑 같은 그 제휴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탠다드 쇼핑이랑 익스프레스 쇼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요 두 가지는 여러분 이해하셨죠? 페덱스가, 빠른 배송이 있고 일반 배송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두 개 다, 그, 무게를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체국 EGS. 자, 우체국과 EGS는요, 나누기 6천을 합니다. 나누기 6천이 뭐냐?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한 다음에 6천으로 나눠서 부피 무게를 계산을 해줘요. 근데 DHL이나 FedEx 같은 경우에는요, 5천으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천으로 나누게 되면 무게가 좀 더 높게 나오긴 하겠죠. 네, 그래서 실제 무게, 즉 내가 이게 박스를 다 포장한 다음에 재보니까 한 3kg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랬는데 부피 무게가 측정을 해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하고 나누기 뭐 5천이나 6천을 해보니까 한 6kg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3kg가 아니고 6kg 기준으로 물건이 발송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덱스라든지 이런 걸 쓰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추가 운송료가 좀 많이 생기는 나라가 호주더라고요. 호주 특성상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좀 위, 옆, 아래 이런 데 몰려 살고 중간 부분에 좀 잘 안 살아요. 그래서 호주 그 여행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막 투어 같은 게 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막 지형에 보내게 되면은 배송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 초과되면은 이게 EGS로 보내실 때는 스탠다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냥 EMS로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비용 같은 경우에 보면은 K패킷 EGS 스탠다드가 저렴하죠, 당연히. 그리고 FedEx DHL은요, 비싸기는 한데 할인율을 좀 높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EMS보다 좀 더 저렴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할인율은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영업사원들을 통해 가지고 그 할인율 협상을 잘 받아내셔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스탠다드 쇼핑과 익스프레스 쇼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배송 속도 이것에 대해서 비용이랑 배송 속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배송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뭔가 머릿속에 정리가 좀 안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표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보시면 K패킷 그리고 EMS 그리고 EGS, FedEx, DHL 같은 특성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K패킷 같은 경우에는 이코노미 쇼핑이고요. EMS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쇼핑이 되는 겁니다. EGS에서는 스탠다드랑 익스프레스를 둘 다 제공을 하죠. 여러분들이 EGS 스탠다드로 보낼 거면은 스탠다드, EGS 익스프레스로 보낼 거면은 엑스퍼다이스로 이베이 내에서는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페덱스나 DHL은요, 그냥 엄청 빠른 애들이에요. 무조건 특송이고, 엑스퍼다이트, 익스프레스랑 똑같은 말이에요. 엑스퍼다이트. 익스프레스 쇼핑으로 이베이 내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같은 경우는요, 이거 전부 다 필요해요. 모든 것들은 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은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페덱스나 DHL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 협상을 여러분들이 잘 해오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자, 무게 같은 경우에는 K패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입한 무게로 나가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우체국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더 유연한 건 있고요. EMS도 우체국이죠. 마찬가지로 약간은 유연성을 가져가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EGS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로 실직이 되기 때문에 진짜 0.5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1.5면은 22cm 기준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네, 요런 게 이제 정말 꼼꼼하게 좀 본다. EGS랑 FedEx 둘 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픽업은 뭐냐? 픽업 서비스는 뭐냐? 예를 들어서 물량이 많아요. 뭐 하루에 막 50건씩 나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우체국이나 뭐 EGS에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페덱스나 이런 데다가.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우체국 기준으로 보면은요, 웬만하면은 이 EMS는 좀 픽업을 해주는 편인데 K패킷은 물량이 많으면 픽업을 해주는 편입니다. 아예 못 해주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우체국 바이 우체국이라서 이게 뭐 된다 안 된다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어렵고요. 자, EGS 같은 경우에는요, 한 건당 4,000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예를 들어 하루에 우리가 배송을 5개를 보내요. 그럼 박스 5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5개를 그냥 앞에다 통째로 문 앞에 쌓아두게 되면은요, 정말 한 건당 4,000원에서 한 2만 원이 차지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배송비가 너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국내 배송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EGS 같은 경우는 큰 박스 안에다가 그 여러분들이 포장을 다 해놓으신 그 박스를 넣어주시면은 EGS에 도착을 한 다음에 링코스라는 데에 도착한 다음에 그 제품을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큰 박스를 뜯어가지고 그 박스 안에 있었던 5개의 제품들 있죠. 거기 위에 여러분 송장을 다 붙여놨을 거니까 이제 그거에 해당돼서 발송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EGS 같은 경우에는 큰 박스 하나에 포장을 하면은 한 4,000원에서 6,000원 사이로 국내 배송비를 한번 지불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거 EGS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번 시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덱스나 DHL은요, 한 건도 무료 픽업을 해줍니다. 비싼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배송 속도는 K패킷 같은 경우는 제일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 EMS는 5에서 6일, EGS는 한 10일 이내로, 그다음에 페덱스 DHL은 3일에서 5일인데요. 빠르면은요, 진짜 3일 내로 도착을 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도착을 하더라고요. 이거 히든피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 우리가 결제를 하고 나서 혹시 추가로 결제되는 게 더 있는지 이걸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자, 이거는 좀 실제로 경험을 해보신 분들만 알 수가 있겠죠. 우체국에서 배송되는 것들은요, 히든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숨겨져 있는 비용이 없다라는 게 결제한 금액대로 그냥 나간다라는 거고요. 여기 EGS라든지 페덱스는요, 후불 정산 서비스예요. 그래서 도착을 한 다음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건데 도착을 했을 때 주소지 변경이 있었다든지 아까 호주 말씀을 드렸죠. 너무 외진 지역이어가지고 그 비용을 또 받는다라든지 하는 게 나중에 배송이 되고 나서 갈 수 있어가지고 조금 그거는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EGS 같은 경우에도 오지로 배송되는 경우에는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출 신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직접 신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페덱스나 DHL 이용하지 않고서는요, 대부분 다 직접 신고를 하셔야 되고, 직접 신고하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세사를 써가지고 신고를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페덱스나 DHL은 자체 관세사가 있기 때문에 또 무료로 진행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좀 추천을 드리냐. K패킷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가 상품이나 소형 상품, 경량 상품들의 추천을 드리고요. EMS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배송을 해야 된다. 저는 근데 대부분 다 EMS나 페덱스나 이런 걸로 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나중에 쓰다 보니까 특송이나 이제 좀 빠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EGS 같은 경우에는 API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클릭만으로 배송 송장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대량 발송이나 자동화에 좀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덱스나 DHL 같은 경우에는 고가 또는 부피가 큰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할인율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부피가 큰 것들을 특히 할인율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우체국 이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에서는요 스탠다드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EMS 프리미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특성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무게 계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기입한 무게로 청구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창구에서 뭐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예측 가능한 배송비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픽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량 이상 되면 픽업이 가능한데 여러분들의 계약 우체국에서만 가능합니다. 간혹 계약을 안 한 데서 그냥 보내시려고 가져갔다가 빠꾸 먹는 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꼭 계약한 우체국에 픽업 가능한지도 물어보시고 픽업이 안 된다라고 하면 방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계약한 우체국을 방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히든피가 없다라는 걸 이미 설명드렸고요. 자, 계약 방법은요. 가까운 우체국이나 여러분이 사시는 그 동네에 우체국 여러 군데를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계약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을 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개인이 진행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도 죄송해요. 개인도 가능하다라고 안내해 주는 데가 있고 불가능하다라고 안내해 주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우체국 바이 우체국이라서 제가 지금 단정 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사업자만 되는 거는 맞았습니다. 네.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 지역에서는 EGS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송장 같은 경우에는요.
라벨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주는 라벨지가 따로 있어요. 근데 계약을 하시면은 이건 다 무료로 줄 겁니다. 또는 만약에 안 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A4에 프린트 하셔가지고 잘라서 붙이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K패킷 할인받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K패킷 뿐만이 아니고 EMS 공통으로 지금 할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체국 계약을 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3%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와 있는 서비스 책에 나와 있는 배송료의 3%는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콜사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또 3% 추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콜사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그 서류 같은 거 제출하는 게 있거든요. 그 서류를 계약 우체국에 주셔야 또 추가 3% 할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수출 신고를 진행하시면은 2% 청구 할인이 또 됩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가 좀 비싸긴 하는데 양이 많거나 마진이 많이 남는 것들은 수출 신고를 꼭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걸 직접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사를 쓰고 있고 관세사에 요청을 해주시는 게 제일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트라라는 또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제 해외 진출을 좀 도와주는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코트라에 가입되어 있다라는 그 증명서만 또 제출해 주시면 진짜 가입 서류거든요. 가입 서류만 제출해 주시면 가입 인증 서류죠. 가입 인증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또 12%까지 할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요. 중복 할인이 됩니다. 중복 할인이. 네. 그래서 20%까지 여러분 최대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우체국에 대해서 또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참고로. 자, 그리고 우체국 시스템 발송 방법 전체적인 플로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겠죠. 우체국 비즈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URL 넣어놨고요. 여러분들이 EMS로 보낼지 아니면은 뭐 K패킷으로 보낼지 이렇게 정보를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수취인, 구매자겠죠? 수취인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관 정보도 맨 밑에 입력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송짝 출력해서 발송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큰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여기 밑에 있는 URL 있죠. 이 URL을 우체국 계약하시게 되면은 다 알려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혹시 몰라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쳐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계약 EMS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EMS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접수 정보 등록이라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 접수 정보 등록에서 개별 등록을 눌러주게 되면은 건 바이 건으로 우체국에다가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맨 위에 EMS로 보낼지 K패킷으로 보낼지를 선택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가장 우선 돼야 돼요. 이게 0번입니다. 영순위예요. 영순위.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국가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 아래 부분을 다 입력을 하고 나서 국가로 들어오게 되면요.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 네. 그래서 EMS, K패킷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가를 꼭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 있죠. 이거. 전화번호가 필수라고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다 필수이거든요. 네. 근데 빨간색으로 안 돼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근데 이게 필수예요. 왜냐면은 분실이 된다든지 아니면 고객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세금 정보를 받아내야 된다든지 할 때 이 전화번호가 없으면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뭐 이름, 전화번호, 우편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 어떻게 입력해야 될지 좀 막막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요. 하지만 다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베이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주문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주문 내역이 나오게 되고요. 점 3개가 있죠. 자, 이 점 3개를 누르시게 되면 주문 상세 정보 보기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송인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요. 이게 뭔지 이렇게 자세하게 다 밑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에밀리 찬 이런 거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이거는 이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클릭만으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가 가능하니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우리 한국 주소를 보자면은요, 뭐 경기도 어, 어디라고 할까요? 부천시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도가 나오고 그다음 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동이 나오겠죠. 무슨 땡땡동 이렇게. 자, 그런데 미국은요,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요 반대예요. 야, 그다음에 무슨 동 우리나라 따지면 뭐 또 1801동 뭐 502호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자, 1801동 502호가 상세 주소가 되겠죠. 상세 주소.
자, 근데 이 상세 주소가 먼저 나와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친구들 있죠. 마우스 올리면 근데 상세 주소라고 나오긴 할 거예요. 이 위에 주소가 바로 상세 주소가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어, 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주 이렇게 되고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기도 이 부분이 맨 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게 또 집 코드예요. 집 코드. 여기선 T2N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집 코드. 이것도 마우스 올리면은요, 집 코드라고 나옵니다. 이게 한국어로 따지면 우편 번호예요. 우편 번호. 요 정도 알고 이제 가시면은 우체국 입력할 때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입력된 걸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여기 보면은요. 요거 보이시죠? TEN 1W4. 요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게 아까 우편번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입력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우편번호가 입력이 되었죠.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도 에밀리 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밀리 찬 여기 입력이 잘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우스 올리면은 나오는 걸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배달 보장 서비스 우편번호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냐? 우리나라 따지면요, 우편번호 1, 2, 3, 4, 5 이렇게 넣었을 때, 이거에 해당하는 건 어디입니다라고 시스템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요, 이 밑에 상세 주소만 입력을 하면 되고, 이걸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입력이 또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거는 미국만 가능하다라는 거. 미국 우편번호만 가능하고, 5자리만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5자리 플러스 5자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베이에서. 요 5자리는, 뒤에 5자리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요 앞에 5자리만 이용해서 넣으신 다음에, 배달 보장 서비스 우편번호 넣으시면 그 다음에 주소 1, 2는 다 입력이 될 거고 상세 주소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요, 관세청 수출 우편물 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은 노노로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수출 신고 필증이 나온 다음에는 yes, yes를 하시면 되는데 수출 신고 필증 자체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관세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yes, yes로 바꾸신 다음에 수출 신고 번호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다루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관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사실상 별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발송인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던 것 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수출 신고는 하신 분들은 입력을 하고 안 하신 분들은 입력을 안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세관 정보를 입력을 해야 돼요. 이 세관 정보는 뭐냐? 물건의 가격, 그리고 제품,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바로 맨 밑에 내려가다 보면요. 이렇게 세관 신고서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 세관 신고서. 이게 바로 우체국에서 입력하는 세관 신고 양식이 되겠고요. 뭐 선물, 상품, 경품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베이에서 판매가 된 제품이다 보니까 항상 요 상품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량 같은 경우에는요. 이베이에서 판매된 개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중량도 여기 나오죠. 순중량은 물건 무게보다는 작은 가격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박스를 다 포장하니까 무게가 2kg이 나왔어요. 자, 그거에 대한 순중량은 뭐 400g이 될 수도 있고 500g이 될 수도 있겠죠. 제품의 실제 무게를 말하는 건데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대략 추정해서 입력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 결제 금액 여기 결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미국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이외의 기준이 조금 있는데, 요거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미국으로 발송하는 거는요, 바로 요 DDP 방식으로 배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DDP 방식이 뭐냐? 관세를 미리 납부하고 발송하는 방식인 거예요. DDP 방식이. 자, 근데 누가 납부하냐? 판매자가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품이 뭐 50달러에 판매가 되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10%에 대한 금액을 한국에서 미리 지불을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DDP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통관 과정에서 추가 비용 없이 즉시 수령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요게 바로 이베이 규칙입니다, 여러분. 요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관세 신고비도 따로 들어요. 근데 그 비싸진 않습니다. 한 건당 1,7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우체국에서 알아서 청구가 될 거고요. 이게 또 100달러 이상 되는 거는 더 그 1,700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HS 코드에 따라서 또
추가 부담되는 게 있는데, 이건 우체국에 문의하셔가지고 제품 발송될 때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예상하셔가지고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이외의 나라,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DDP 방식인 건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미국 이외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세금의 주체는요, 수취인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한국에서 외국에 있는 어떤 와인을 구매하는데 30만 원짜리 와인인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5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로 수입을 할 때, 어, 얼마까지 면세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할 때 면세가 한도가 얼마까지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15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자, 그러면은 15만 원까지는 면세지만 아까 제가 50만 원짜리 와인을 샀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했죠. 50만 원 와인. 자, 그럼 차액이 얼마죠? 지금 15만 원에서 50만 원이니까 35만 원의 차익이잖아요. 그 35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 한마디로 제가 내는 거잖아요. 그 세금은. 자, 이게 이제 미국 이외의 나라에 진행될 때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도 세금을 내는 거와 똑같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 나라에서 비싼 물건을 사면 그 나라의 수취인이 알아서 신고를 하고 내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HS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HS 코드는 뭐냐? 제품별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코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책상 위에 제가 요 선글라스가 하나 보이는데, 이 선글라스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선글라스라고 했을 때 안 나오면 안경이라고 치시면 나올 겁니다. 좀 큰 부류의 대단위의 제품 검색을 해주시면은 여기 또 입력이 자동으로 될 거예요. HS 코드 검색해가지고. 그것도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신고서에 상품으로 꼭 작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선물로 체크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 위반이 되겠습니다. 자, HS 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플라스틱이라고 쳐도 됩니다. 플라스틱이 좀 큰 단위에 또 물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392330000 이렇게 나오죠. 그게 여기 이제 입력이 되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또 입력이 되게 됩니다. 내용까지. 근데 이 내용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베이에 판매된 그 내역 있죠. 그거를 카피하셔가지고 여기다 붙여 넣으시면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수랑 가격이랑 순중량은 전 슬라이드에서 다룬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텍스 번호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문 내역에 들어가시게 되면 텍스 디테일이라고 나오는 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세금을 이미 이베이에서 납부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GB 365068576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코드 필드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요 번호를 여기 텍스 식별 번호에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있으면 넣어 주시면 되는데, 없으면 안 넣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여기 전화번호 입력하셔가지고 발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 텍스트 디테일을 꼭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VAT 넘버, 즉 세금 넘버는요 나라마다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앞에서 다시 보면은요, 이제 영국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요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요런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VAT 페이드는 또 정보 필요하지만 이 iOS 뒤에 들어간 이 번호가 또 필요하겠죠. 세금 식별 번호에 넣을 때는요. 자, 그래서 이 VAT 페이드가 있으면 무조건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나라별로 다를 수가 있다 보니까 뭐 하나로 고정해서 보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수취인세관은요, 우리가 기재한 금액, 세금 정보를 보고 통관을 시켜요. 예.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150유로, 영국 같은 경우는 135파운드 미만 주문권은요, 바이어가 플랫폼, 즉 이베이에 VAT를 미리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납부했다라는 내역을 우리가 입력을 안 해주게 되면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여러분 꼭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체국에 이제 다 입력을 했어요. 우리가 아까 발송인 정보도 넣었고요. 만약 수출 신고했으면 수출 신고 넣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제가 방금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접수정보 등록 요 페이지에 다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아까 요거 페이지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접수정보 등록에 아까 개별 등록해가지고 우리가 만든다라고 했었죠. 자, 그랬는데 이제 만들고 나면 다시 이 페이지로 들어와지게 되고 이렇게 한 주 생성이 되게 됩니다. 요게 우리가 방금 지금까지 작업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등기번호 있죠, 등기번호. 등기번호는 트래킹 코드의 한국어예요.
트래킹 코드의 한국어가 바로 등기번호이고요. 이걸 그냥 클릭해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이베이에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프린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프린트를 할 때는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수정이 필요하다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수정 버튼 보이시죠? 뭐 무게라든지 아니면 박스 부피라든지 이런 거 수정을 해야 될 때는 여기서 수정을 누르셔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더블 클릭해서 프린트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두 개씩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EMS 출력 방식이고요. 이 오른쪽은 KPK 출력 양식이에요. 자, EMS부터 한번 보자면은 이 HTML5 브라우저 양식으로 일단 여신 다음에 라벨지가 있으시면 라벨지, 없으시면은 그냥 일반 A4 용지로 클릭하셔가지고 이거는 3장 뽑을 거예요? 5장 뽑을 거예요? 1장 뽑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류량 개별 출력 누르시고 상품 부착용으로 출력을 눌러주시면 EMS 출력 양식이 되겠고요. KPK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단합니다. HTML5 누르신 다음에 라벨지 또는 뭐 A4 용지 누르시면은 요 밑에는 고정이에요, 고정. 그래서 바로 그냥 출력하신 다음에 A4를 뽑으시면은 가위로 오려가지고 붙이면 되고 라벨지가 있다면 바로 스티커처럼 떼서 그냥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쇄를 한번 하게 되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정을 다 할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오셔야 된다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전체적인 플로우를 다시 한번 집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베이에서 주문 확인을 해야겠죠. 셀러 허브 들어와서 주문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송장 작업, 저장까지만 하는 겁니다. 프린트는 아직 해놓지 않은 상태로. 자, 그 다음에 이베이에서 트래킹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출 신고 번호는 그 관세사를 통해서 받으시면 된다라고 했죠. 자, 수출 신고 받은 다음에 다시 송장을 수정을 해줘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송장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스 위에다 부착을 해주시면 되는데, 라벨지가 있으면 그냥 라벨지로 붙이시면 되고, 없으면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오려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켜야 될 사항이 꼭 있습니다. 트래킹 번호를 이베이에 필수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분쟁이 생기든지 케이스가 열린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트래킹 번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 신고는요, 우체국 픽업 또는 뭐 EGS 픽업 전에 완료가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이 도착하고 나서는 이제 수출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적되기 전에 진행을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픽업 전에 꼭 완료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발송 후에는 배송비, 반품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고 전 주문 검수가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EGS 이용 방법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는데 간단하게 특징들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GS는 별도의 계약 없이 이베이 계정만 있으면 개인도 사용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스탠다드, 익스프레스 둘 다 제공을 하고 심지어 FedEx DHL 연계도 되어 있어서 따로 계약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API 연동으로 송장 작업이 자동화되어 있고요. 국내 픽업은 한 개당 4,000원에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특징인데요. 미국 스탠다드 발송 시 관세가 면제됩니다. 즉 셀러 부담 없이 관세를 EGS가 전부 다 분담을 하기 때문에 미국 발생권에 대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건 또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분명히 있죠. 엑스레이 통관으로 뭐 21.5cm인 것도 22cm로 정확하게 측정이 돼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게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브랜드 공식 서류를 요청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 나이키라든지 아니면 뭐 포켓몬이라든지 이런 걸 다룰 때 브랜드 유통사 서류가 없으면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도 서류 부담이 좀 있는 케이스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EGS 사용 방법은 저번 시간에 다른 내용이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EGS 사이트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더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FedEx, DHL, UPS도 특징을 한번 좀 제가 짚어드릴게요. FedEx, DHL, UPS 전부 다 익스프레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자체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똑같이 한 건도 다 무료로 픽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실직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나누기 5천으로 된다라는 것도 세 개가 다 공통되고요. 수출 신고 이것도 원래 한 건당 관세사를 쓰면 한 2만 원 정도는 들 텐데 페덱스가 무료로 대행해주고 DHL도 무료로 UPS도 무료로 대행을 해줍니다. 하지만 추가 비용도 그만큼 다 들어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페덱스의 특징은요, FICP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송 방법인데요. 이 FICP를 계약을 하게 되면은 배송비가 많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송비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페덱스 예약하실 분들은 이걸 꼭 예약해 주시고요. DHL 같은 경우에는요, 이베이랑 API 연동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클릭만으로 송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서 저는 DHL도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UPS는 약간 대량 주문건에 대해서 좀 적합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30kg 이상 되는 물건들을 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UPS가 많이 저렴하게 할인율을 주는 페이지입니다. 자, 근데 제 밑에 적어놨죠. 고객 번호 발급은 그냥 가입만 해주면 주는 건데요. 영업사원을 연결해가지고 할인율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이제 다양한 배송 방법으로 송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베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애드 트래킹, 즉 송장 번호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 위에 보면은 발송 기한이 있거든요. 이 발송 기한은 절대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송장을 만드시고 바로 발송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애드 트래킹을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뭐 트래킹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나와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걸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우체국 같은 경우에 자동 완성이고 코리아 포스트라고 나와입니다. 이미 나와요. 딱 입력을 하자마자. 그런데 안 나오는 경우에는 코리아 포스트를 그냥 입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DHL은 DHL 익스프레스, 페덱스는 페덱스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에다가.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밑에 보면요. Additional Tracking Number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포장을 이렇게 했었는데 제품이 누락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를 더 패키지를 해가지고 보내야 되겠죠. 그럼 고객한테 A라는 거랑 B라는 거 두 개를 발송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두 개의 송장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Additional Tracking Number로 발송 기한이 지났을 때 내가 실수했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다시 넣는 칸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묶음 배송, 컴바인드 쇼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이 컴바인드 쇼핑은 뭐냐? 제품을 여러 개를 구매했을 때 배송비를 매번 다 내게 된다면 부담스럽겠죠, 고객도. 그래서 그거를 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묶음 배송이란 구매자가 여러 상품을 동시에 구매할 때 배송비를 할인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발송하는 방식이고 구매자 만족도 향상과 재구매 유도로 효과가 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shipping policy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사이트 제가 URL 넣어 놨거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shipping policy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저희는 하나 만드는 걸 예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밑을 쭉 내려다 여기서 shipping에 들어와서 밑을 쭉 내려다 보면은요, combined shipping이라는 칸이 나와요. 그래서 combined shipping을 활성화하시겠습니까? 라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하고 싶으면은 그걸 눌러가지고 활성화를 해줘야겠죠. 만약에 누르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할인 규칙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할인 규칙을 설정해서 여기다가 넣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페이지는요, shipping policy, 즉, 배송 정책을 만들 때, policy 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쭉 내려다 보면은요, 요금표를 이렇게 쭉 다 여러분 집어 넣으시고, 원하는 거, 묶음 배송 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combined shipping이에요. combined shipping. 네. 요거를 없음으로 하면 그냥 뭐 따로 규칙 없이 진행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이제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제가 URL을 넣어 놨는데요. 계정에서 배송 기본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계정에서 배송 기본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그 쉬핑 폴리시는 여기 비즈니스 정책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송 기본 설정 들어오시면은 묶음 배송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좀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컴바니 쉬핑을 할 때는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규칙이 있거든요. 자, 규칙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액 배송 규칙은요. 배송비 총액을 할인해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산된 배송 규칙이라는 거는 하나하나 물건마다 우리가 무게를 다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제품의 무게. 그래서 무게 기반으로 배송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개당 한 30g 정도로 입력을 해놓 30g 너무 낮네요. 100g 정도로 입력을 해놓으면은 10개 구매했을 때 얼마 정도가 나올 수 있는지를 세팅을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 배송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최소 주문 단위로 배송비를 할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케이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맞는 컴바인드 쇼핑 정책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된다? 어디다가 넣어야 된다고 했죠, 제가? 쇼핑 폴리시. 쇼핑 폴리시에 넣어 주셔야 이 규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전 슬라이드로 들어가 보면요.
여기 묶음 배송 규칙 이거를 shipping policy 안에 여기가 shipping policy죠? 여기 안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요걸요 제가 실제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실제 화면이고요. 정액 배송 규칙이라고 나와 있죠?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각 추가 상품에 대해서 금액 더하기 뭐 빼기가 있습니다. 자, 저는 당연히 빼기로 갈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프로필 추가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subtract는 이제 빼기인데요. 뭐 한 30 빼주다라고 했을 때 이 이름 자체는 우리가 그냥 만들면 돼요. 그냥 30 할인해주기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만든 거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아까 그 shipping policy에서 그냥 불러오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계산된 배송 규칙이라고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무게 합치기 있습니다. 무게 합치기. 자, 무게 합치기라는 거는 내 상품 하나하나 올렸을 때 무게가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게에 기반한 할인 정책을 컴바인 쇼핑 할인 정책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 프로모션 배송 규칙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금액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프로파일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쇼핑 폴리시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하나씩.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배송 정책 만들기 비즈니스 폴리시에서 쇼핑 폴리시죠. 쇼핑 폴리시인데 자, 정책 이름에다가는 우리가 원하는 내용 한국어로 입력. 예를 들어서 뭐 소형 포장물 2kg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준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묶음 배송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만든 규칙을 불러오면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혹시나 배송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배송 사고 대응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셀러 규칙 사유도 있고요. 셀러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바이어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개 다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INR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바이어들이 제기하는 클레임이에요. 자, 이건 item not received라는 거의 약자이고요. 상품 미수령, 즉 상품을 못 받았다라고 클레임을 거는 경우예요. 자, 그럼 언제 이걸 열 수가 있느냐? EDD라고 예상 배송일 있죠. 여러분들 이베이 들어가 보면은 제품에 하나 들어가 보면 예상 도착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도착일로부터 1일에서 30일 이내에 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케이스가 열리면 무조건 3일 이내에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1일 이내에 대답을 해야 된다고 좀 표현을 드려요. 왜냐면은 1일 이내에 대답을 안 하면은 3일 동안에 이제 케이스를 다 대응을 해서 종료를 시켜버려야 되는데 종료를 못 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1일 이내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어떤 경우가 셀러 규칙이 있느냐? 첫 번째, 잘못된 주소로 배송하는 거죠. 고객은 뭐 LA에서 주문했는데 우리가 갑자기 뭐 텍사스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 잘못이죠? 우리 잘못이에요. 어쩔 수가 없죠. 자, 이런 경우에는 중단을 요청을 하거나, 그러니까 배송사에다 중단 요청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새 걸 하나를 더 보내줘야 됩니다. 이거는 사업적인 로스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실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잘못된 송장을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 트래킹 번호가 없거나 완전히 틀린 송장 번호를 제공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다시 올바른 트래킹 번호를 수정하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LK234인데 235로 우리가 입력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234가 맞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다시 수정을 해줘가지고, 이게 제가 번호를 잘못 입력했네요. 라고 해서 다시 트래킹 넘버를 주면은, 다시 업로드를 하거나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송사 분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잘못한 건 또 아니긴 하죠. 근데, 이베이에서는 고객이 어쨌든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고요. 환불 처리를 해야 되고, 배송사에게 분실 신고랑 보상 청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셀러 규칙의 케이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막 강제 환불이 되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셀러 규칙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이베이에서 강제 환불이 됐을 때는 요런 핸들링 타임 이내 발송, 트래킹 코드 존재, 케이스 종료 전 배송 완료, 케이스 종료 후 30일 이내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어필이 가능합니다. 즉, 한 번 더 봐주세요라고 이베이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바이어 규칙 케이스가 있어요. 바이어 규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또 아닙니다. 자,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경우 손님이 주문을 했을 때
캘리포니아로 주문을 했는데 우린 잘 보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이사를 간 거야. 뭐 텍사스로 이사를 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잘 보낸 거잖아요. 우린 잘못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바이어가 뭐 다시 보내주세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셀러 우위로 종결이 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세 미납.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관세 미납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가 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외의 나라에서 관세 미납을 때문에 이제 폐기가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또 우리 잘못이 아닌 케이스로 판명이 된 경우에는 이제 바이어 교체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셀러 우위로 종결이 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VAT 넘버나 ISO 번호 같은 거는 우리가 기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기재 안 되고 폐기되면 우리 잘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악성 바이어도 대응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베이에 구매자 신고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어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협박을 한다든지 여러분들한테 욕설을 해가지고 뭐 피드백을 안 좋게 남긴다든지 이런 바이어들은 또 신고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관세 관해가지고 뭐 피드백을 남겨놨다. 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거는 사실 우리는 정직하게 한 건데 그쪽에서 세금이 많이 나왔다라는 이유로 피드백을 남기는 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삭제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반품이 들어왔을 때 관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해외로 보내는데 돌아올 때는 관세청에서는 그건 모르기 때문에 보냈던 거를 모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해온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수입이 아닌데 수입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반품된 상품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 세관에서 수입으로 간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러면은 이렇게 관세를 또 다시 내야 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게 되겠죠. 수출할 때도 미국으로 보낼 때는 내게 되는데, 자, 해결책은요, 재수입 면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관세법 99조에 따라서 수출 후 반송된 물품은 관세 면제가 가능한데요. 자, 이때 중요한 게 수출 신고 필증이 있어야 돼요. 수출 신고 필증이 있으면 재수입 면세 적용이 가능한데, 이게 없으시면은 보냈던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증빙해서 보내시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관세청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품 물건 도착 전에 미리 연락을 해놓으면 좀 스무스하게 패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수출 후 2년 이내에만 반입된 물품만 가능하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니패스라는 데에 들어가서 수출 신고 필증을 조회를 하든지 관세사를 통해서 발급된 거를 보관하고 있든지 이 두 가지는 해주셔야 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품 예정 통보를 미리 세관에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수출 신고 필증만 있으면 반품 관세 이중 납부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배송 파트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 후에 어떻게 배송을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플로우를 배웠었죠. 자, 이 화면은 여러분 뭐 캡처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관식으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배송사, 우체국, EGS, FedEx, DHL, UPS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자, 특징 다 알려드렸고요. 자, 그거를 어떻게 이베이 입력하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관 정보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알려드렸고요. 꼭 커머셜 상품으로 기재해 주시고 DDP 방식으로 미국은 발송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셀러 규책, 바이어 규책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해 놨었죠. 이것도 주관식으로 한번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품이 들어왔을 때 관세 내지 않는 법도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배송 파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 배송 파트 이외에도 또 다른 배울 게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정산과 출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출금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베이에 주문이 들어왔다 하면은 그 주문 들어온 금액을 이베이에서 처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수수료도 처리하고 비용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펀드가 우리 인출 가능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초창기의 셀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도착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입금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나중에 신규 셀러가 지나고 나게 되면은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당일에 바로 지급이 될 수가 있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아웃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페이아웃 한 다음에 한국은행으로 보내겠죠. 한국은행 보낼 때는 한 1일에서 3일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상 3영업일까지는 걸리는 건 본 적이 없고요. 1영업일 안에 거의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산 주기가요, 여러분 데일리 페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변경 가능합니다. 기본인 데일리 페이아웃인데 위클리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규 셀러는 초창기에는 좀 홀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베이 수수료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insertion fee라고 이제 등록 수수료, 게재 수수료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final value fee라고 해서 줄여서 우리는 FVF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insertion fee라는 거는 상품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되겠고 250개까지는 무료예요. 자, 근데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유료로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개당 한 0.3달러 정도가 차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스토어를 구독하게 되면은 그것도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무료로 올릴 수 있는 개수가 확 늘어나게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그리고 한 번 등록 상품은 재등록 시에도 수수료 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6월이죠. 6월에 250개를 다 올렸어요. 250개가 무료 리스팅이니까. 그럼 7월에 추가로 한 개를 더 올린 거예요. 그래서 251개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250개 올렸고 하나만 더 올린 거니까 뭐 수수료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매번 리스팅은 30일마다 한 번씩 재리스팅이 되는 걸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도 똑같이 한 개에 대한 유료 수수료는 내야 된다. 등록 수수료는 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널 밸류 피, 즉 FVF라고 하죠.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게 막 큰 차이가 나진 않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0.3에서 0.4 정도로 고정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품 가격이 100달러에 올린 제품이 팔렸을 때 배송비가 20달러다. 그러면 판매 수수료는 120에 15%가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의 합한 거에 15%. 그래서 18달러가 수수료, 그 다음에 0.4달러 고정 수수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산되는 거는 101.60달러가 정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실제 화면인데요. 실제 화면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죠. Final Value Fee라고 해가지고 13.6인데 International Fee 해가지고 1.45가 나와 있어요. 이거 두 개 합쳐서 Final Value Fee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 한 15%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VAT 10%는 뭐냐? 이 Final Value Fee에 원래 10%를 곱한 게 이베이에 납부해야 되는 수수료 VAT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수수료 VAT는 면제가 가능해요. 자, 누가 면제가 가능하냐?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사업자 있으셔야지만 가능하고 개인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결제 받은 걸 보게 되면요. 자금 상태가 이용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즉시 우리가 페이오니어에 입금이 되었다라고 보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여기에 이제 뭐 언제부터 땡땡 몇 월 며칠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홀드가 걸려 있다. 초기 홀드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아웃이라는 건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내 계정에서 페이아웃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보낼지, 페이온이 어디로 보낼지, 일정을 어떻게 할지 짤 수가 있거든요. 여기 페이아웃 일정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메일이 이제 디폴트입니다.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자,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뭐 매월, 격주, 매주, 매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셀러 허브 내에서 정산 내역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셀러 허브 들어오셔가지고 페이먼트, 즉 결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쭉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래했던 것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리포트도 받을 수도 있고 출금 그리고 모든 내역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셀러 허브에서 페이먼트에 들어오시면 다 볼 수가 있고 상세 내역이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오니어에서 국내 계좌로 출금을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베이 계정을 만드실 때 페이오니어 계정을 이미 만들으셨다라고 하면은 사실 1, 2, 3번은 거의 진행이 끝난 상태일 거예요. 페이오니어 계정이 있고, 은행도 등록돼 있고, 그리고 승인까지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간단해요. 출금 메뉴 들어가서 금액 입력하고, 출금하면 끝입니다. 제가 뭐 4, 5, 6일과 적어놨지만 사실상 그냥 입력하고 뽑으면 끝이다라는 건데요. 제가 어떻게 실제로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오니어 안에 들어오셔서 인출 및 환전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은행으로 인출하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 계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계좌가 여러 가지가 등록하고 싶다 그럼 등록해 놓으면 돼요. 등록만 해놓으면은 이 밑에 쭉쭉쭉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로 뽑을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 계좌로만 다 뽑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그 다음 아까 여기 그 페이지 입금 대상 그 다음 인출 설정인데요. 여기 보면 예약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환율에서는
뽑겠다라고도 미리 예약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기능이죠. 지금 환율이 1,500원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더 높을 때 뽑고 싶다, 그럼 뭐 그 목표 환율을 설정해서 뽑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페이오니가 적용되는 환율이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이때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페이오니가 지금 얼마의 환율을 적용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금 전 확인 포인트, 환율 실수령액을 함께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 환율 출금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주셨었죠. 자, 그리고 너무 소액을 뽑게 되면요, 고정 수수료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공고 드리지 않고요. 한 번 뽑을 때 그래도 한 2,000에서 3,000달러 정도 뽑는 게 수수료도 좀 줄이고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부가세 환급 왜 받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부가세 환급을 왜 줄까요? 왜? 국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수출업자한테는 부가세를 환급을 해줄까요? 정답은 좀 길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외에서 발생했었던 그 부가세를 해외에다가 내는 거고, 한국에다가는 부가세를 우리가 이미 정부에 그 물건을 사면서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부가세를 냈다라고 처리가 돼가지고, 국내에서 발생했던 부가세에 대해서는 환급, 우리에게 돌려준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자, 부가세 환급 개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살 때는 부가세가 10%가 붙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10%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매입, 구매죠. 국내에서 상품을 구매한다. 100만 원을 구매했다. 자, 그러면은 부가세가 10만 원이 붙겠죠. 총 합해서 한 11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매출이 일어난 곳이 국내가 아니고 해외잖아요. 그러면은 수출 매출은 영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 부가세는 0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10만 원과 0원의 차이인 10만 원이 바로 환급되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10%를 돌려받는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출 영세율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거래에 부가세율 0%를 적용하는 제도이고, 이중 부가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래서 매입 부가세를 전액 환급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적용 조건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수출 신고 필증이나 뭐 이베이 매출 내역이나 이렇게 내가 해외에서 판매했다는 내역을 증빙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환급 가능한 사업자는요, 일반 과세자만 가능해요. 즉 간이과세자나 이렇게 면세 사업자나 그런 분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 그냥 일반 개인, 자, 이런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부가세 신고는요,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1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있는데, 7월에서 12월 매입 매출에 대해서는 1월에 신고하고요. 1월에서 6월 달의 매출은 7월 달에 신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환급할 때 어떤 게 필요합니까? 라고 궁금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사업자 신용카드가 먼저 홈택스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으로 우리가 매입했던 내역 이런 것들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출 신고 내역,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3번은 선택, 필수는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네 가지 서류는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위에 있는 거는 국내 판매자, 해외 판매자 둘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크게 다를 게 없고, 특히 해외 판매자, 즉 이베이에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해외 배송 내역, DHL이나 뭐 페덱스나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보냈던 거를 증빙을 해주셔야 되고, 신용카드 공제 내역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어디서? 홈택스에서. 그리고 신용카드 불공제 내역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어디서? 홈택스에서. 자, 그리고 이베이 리포트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이베이에서 판매된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거는 셀러 허브에서 페이먼트 들어오면은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부가세 환급 신청 절차와 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업자 카드가 홈택스에 꼭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이베이 리포트, 뭐 배송사 인보이스, 세금 계산서 이거 다 서류들 종합을 해야겠죠. 이 뒤에서 어떻게 종합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요, 어렵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을
쓰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크게 비싸지 않거든요. 한 15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를 여러분들이 만들기보다는 대리로 맡기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세율 증빙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뭐 수출 신고 필증이라든지, 뭐 해외 배송 내역이라든지, 그 세무사한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종합해놓은 거를. 그 다음에 이제 환급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30일 이내에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 신고 필증은 여러분 선택사항이고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베이 판매 내역만으로도 영세율 증빙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지금 배송사 인보이스 같은 거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자, 카드 매출 전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지금 보면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에서 결제한 거죠. 그거에 대한 걸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증명 자료로 세무사한테 다 주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홈택스에 카드가 등록되었을 때는 다운로드를 그냥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카드로 사용했던 내역을 다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사무용품이나 뭐 택배 배송 관련 포장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제 관련 항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제 가능 항목은 제가 예시로 적어 놓은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구매했던 목록들은 다 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를 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전달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세무사를 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작성을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집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발급해서 신용카드 매입세액에서 기간 설정한 후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1분기다 1월에서 6월까지 설정한 다음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건 공제 내역입니다, 아닙니다를 작성해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공제 내역 같은 경우에도 뭐 개인 식대, 뭐 차량 유지비, 뭐 접대비 이런 거는 공제 내역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는 될 수 있어도 공제 내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아시고 세무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그 위치를 한번 홈택스에서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첫 번째, 신용카드 매입에 들어오신 다음에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분기별 여러분들이 뭐 해당하는 분기 누르신 다음에 공제 여부 있죠, 공제 여부. 여기에 공제가 될지 분공제가 될지 홈택스에서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공제를 선택한 다음에 엑셀로 내려받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불공제를 선택을 해줘서 엑셀로 내려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모든 내역이 나오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불공제가 돼야 되는 항목, 공제가 돼야 되는 항목을 나열해서 전달을 주시면 좀, 세무사도 편안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베이 리포트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데, 셀러 허브 들어오셔서 여기 리포트 보이시죠? 들어오시게 되면은 기간 설정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 엑셀 파일이 하나가 열릴 건데, 그 엑셀 파일에 금액이 나와 있어요. 뭐 얼마에 팔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근데 이베이 수수료는 차감한 금액으로 매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율 처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일한 환율로 평균 환율이죠. 예를 들어 뭐 4월 달에는 뭐 그냥 1,500원 해주세요. 아니면은 1월에서부터 6월 전부 다 그냥 1,400원 해주세요라고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무사한테 전달할 때 이 엑셀 파일도 같이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신고, 매출이 거의 없거나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부가세 기간에만 세무사한테 의뢰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세무사 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기장을 당연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직접 신고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리스크는 존재해요. 잘못 한다거나 하면 가산세를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은 들지 않죠. 셀프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홈택스를 이용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저는 적어도 요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뭐 그래봤자 한 6개월에 한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부가세 기간에만 세무사에 의뢰를 하는 거였어요. 1월, 7월 신고를 시즌 M만 부가세를 의뢰를 하면 되고요. 전문가가 검토해서 오류 방지해주고 여러분들 시간을 엄청나게 세이빙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음. 그리고 이제 기장 같은 경우에는요, 매월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근데 매월 비용을 내는데 이제 뭐 직원이 또 있다든지 아니면은 매출의 규모가 좀 커져서 매월 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또 기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금액이 커지면은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장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부가세 환급 파트를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 원리, 왜 10%를 환급받는지 배웠죠? 자, 요거 캡처하셔가지고 또 내가 주관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 이거를 모르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봐야 됩니다. 자,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자, 환급 대상, 일반 과세자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반
인 안 되고, 신고 주기는 1년에 2번, 핵심 서류는 사업자 카드, 홈택스 등록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로 위에서 봤었죠. 자, 그리고 수출 증빙 서류, 수출 신고 필증이나 아니면은 해외 배송 내역이나 이런 거 있었죠. 이것도 다 주관식으로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급 일정은 항상 끝나고 거기 이제 세무서에서 문 닫고 30일 이내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는 7월에 신고가 들어가니 8월 이내에 환급이 된다. 우리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파트 4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면은 여러분들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 딱지를 지나서, 초보 셀러가 지나서 어느 정도 중반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로드맵을 좀 짜고 성장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러 퍼포먼스 등급을 유지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죠. 자, 셀러 퍼포먼스 등급은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탑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버브가 있고요. 그 다음 빌로우가 있어요. 빌로우는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 계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어바브는 평균 이상이면 어바브가 될 거예요. 자, 탑은 매출 규모나 이런 게 좀 높으면은 탑으로 올라와지는데 저는 탑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기준 자체가 엄격하지가 않기, 막 엄청나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서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노출 순위. 높은 셀러일수록 당연히 이베이 상단에 노출이 될 거고요. 자연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겠죠. 네. 탑 레이티드 셀러는 알고리즘에서 우선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널 베뉴 피 할인 엄청 크지는 않지만 탑 레이티드 플러스 달성을 했을 때에는 수수료 10%를 줘요. 탑 레이티드보다 하나 더 위에 있는 게 탑 레이티드 플러스인데 이게 사실 미국 계정에서만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 계정 한국에서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좀 있죠. 하루 만에 배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일 이내 송장 등록이 다 돼야 되고 30일 이상 무료 반품 정책이 또 필수다. 그리고 트래킹도 무조건 다 업로드가 돼야 된다라는 게 탑레이티드 플러스의 좀 기본 혜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빌로우 스탠다드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판매 수량이랑 카테고리가 제한이 돼요. 최악의 경우 계정 정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메시지로 뭐 떨어질 것 같아요라는 메시지가 오면은 빨리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셀러 등급은 3단계가 있어요. 자, 셀러 등급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탑 레이티드 셀러예요. 자, 12개월 기준으로 100건 이상 그리고 1000달러 이상을 판매하면 되고요. 결합률 같은 경우 0.5 이하, 케이스 미해결 비율 0.3 이하, US 늦은 배송 3 이하, 글로벌 늦은 배송 5 이하, 트래킹 업로드 95% 이상. 자, 혜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단 우선 노출, 그리고 탑 레이트 플러스가 되면은 파이널 밸류 피에 또 10%를 할인해준다. 물론 미국 계정이긴 한데 한국 계정도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버브 스탠다드는 결합률 2% 이하, 케이스 미해결 비율 0.3 이하, 늦은 배송률 7% 이하. 여러분들 대부분의 셀러들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거죠. 근데 빌로우가 되면은요, 한마디로 요것보다 다 초과가 되는 거죠. 초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럴 때는 검색 노출도 최하위, 파이널 밸류 피 추가로 내야 되고 수수료가 더 올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가 제한되고 계정 정지에 또 위험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그 평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또 궁금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보는 게 최근 3개월에 400건 이상이 되게 되면은요 3개월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외의 셀러들은 12개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20일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판매에 잘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어바브는 유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탑 레이티드 셀러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관리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링 타임을 엄수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발송 기한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송장 등록을 제때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트래킹 번호 항상 바로 업로드 해주셔야 되는 거. 자, 세 번째 케이스 신속 해결이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 고객이 저 못 받았어요. 저 뭐 제품에 하자가 있습니다라고 연락을 했을 때 저는 3영업일이 아니고 사실 1영업일 이내에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재고 관리, 재고가 없는 제품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은 판매되었을 때 취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고 없는 상품은 품절 처리를 신속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탑 레이티드 플러스를 또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탑 레이티드 플러스는 반품 정책 30일 이상 무료 반품을 제공해야 되고 트래킹 업로드 발송 후 1 핸들링 데이 이내, 그러니까 하루 만에 꼭 발송 처리가 돼야 되는 게 조건입니다.
당연히 탑 레이티드 셀러를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널 밸류 피 10% 할인을 해주는 건데 수수료 10%로 바뀌는 게 아니고 기존 파이널 밸류 피에서 10%를 깎아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시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는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 셀러 허브 들어오시면요. 퍼포먼스, 한국어로도 그냥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월 20일 기준으로 등급 업데이트가 되니 하루에 한 번씩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자, 그리고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계정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으면은 바이어한테 즉각적으로 연락을 해서 원인을 파악해야죠, 원인. 원인을 파악을 해주시고, 그 케이스가 해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도와주고, 네거티브 피드백은 최대한 없애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을 다 한 다음에 바이어랑 원만하게 해결을 했을 때, 피드백 리비전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피드백 들어가셔서 그 네거티브 받은 거 클릭하시면 리비전 리퀘스트라고 있어요. 자, 그거를 보내시면은 바이어가 피드백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베이에서 자체적으로 삭제 요청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는데요. 욕설을 한다든지 허위사실이라든지 아니면 관세 문제라든지 세금 관련된 것에 대한 피드백은 또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네거티브 피드백이 전혀 지워지지 않으면 적어도 그 피드백에 대해서 리플라이를 해가지고 밑에다가 해명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바이어들이 샵에 왔을 때 이런 피드백이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응을 해줬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모든 바이어와의 소통은 반드시 이베이 메시지로 해주셔야 되고 외부 연락은 정책 위반이고 중대한 계정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계정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매주 루틴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 뭐 이베이 메시지라든지 발송물에 대해서 매주 루틴을 체크해주고요. 루틴을 체크를 해주고 트래킹 번호 미입력한 건 없는지, 핸들링 타임 안에 못 보낸 게 없는지, 그리고 케이스 열린 게 없는지, 재고 현황 다 맞는지, 그리고 이베이의 공지 메일을 매일매일 확인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업데이트되는 공지 사항도 있거든요. 판매 정책 변경 사항도 항상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성장기를 총 3개로 나눴어요. 입문기, 성장기, 그 다음에 전문기. 뭐 이렇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나눴습니다. 저는 리스팅 개수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한 200개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초보 셀러고요. 200개에서 1000개 사이로 되면은 그나마 좀 성장기로 볼 수가 있고 이제 2000개 이상이 되어야지 이베이를 좀 오래 했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0개에서 200개 올릴 때에는요, 당연히 어버브 스탠다드를 등급을 유지해줘야 되고, 피드백 100개 정도 채워보는 걸 목표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기본 발송 프로세스를 먼저 숙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200개 정도 넘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제 탑 레이티드 셀러를 달성하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되고, 월 매출 5,000달러는 최소한 넘어야 우리가 200개에서 1000개 사이의 리스팅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송 자동화라는 거는 이제 API를 연동한 DHL이라든지 아니면 EGS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은 아무래도 송장을 만들거나 이런 거 시간도 적게 걸리니까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000개 이상 올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탑 레이티드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거는 달성 못해도 괜찮긴 해요. 탑 레이티드만 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월 매출 2만 달러, 즉 한 화로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은 3천만 원은 매출을 내보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세무사 기장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업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송건이 많다 보니까 대량 발송 계약을 해주면 좋아요. EMS 같은 경우에도 대량 발송건이 있으면 있을수록 퍼센티지 할인율이 더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DHL, 뭐 페덱스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할인율이 크게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베이 광고도 이때부터는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브랜드가 될 수가 있어요. 월 매출 한 2만 달러 이상 되면은 여러분들 샵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문기, 성장기, 전문기 이 세 개 다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니 마케팅 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프로모티드 리스팅이에요. 프로모티드 리스팅.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제너럴한 방법은요. 판매가 됐을 때 몇 퍼센트를 정산을 해주는 이런 광고가 방식이 있고요. CPC 방법이라고요. 이게 코스트 per 클릭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 번 클릭할 때마다
페이가 지불되는 방식을 CPC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더 좋느냐라고 했을 때 좋다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입문용을 요구 선택을 하시고 판매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프라이어리티는 CPC 방식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말 그대로 최상단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셀러 허브에서 마케팅 탭을 또 활용해주면 좋은데요. 프로모션이라든지 오퍼라든지 이런 것들 막 할인 쿠폰 묶음 이런 거 있죠. 이베이의 특징상 단골 고객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내 샵에서 구매하면은 또 다른 데로 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자 그룹에게 할인 코드라든지 이런 걸 발송하게 되면은 전략적으로 잘 먹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셜 추가하는 것도 있어요. SNS 미디어를 추가해가지고 여러분의 샵을 또 홍보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근데 단순히 연동하는 것만으로는 뭐 큰 효과를 볼 수가 없겠죠. 당연히 SNS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협업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만 이하의 인플루언서들에게 제품을 줘가지고 홍보를 부탁하는 게 효율이 제일 높습니다. 정말 잘 나오고. 자, 그 다음 멀티 계정. 우리가 아이디를 하나를 팠을 때 카테고리를 한 두세 가지밖에 못 할 거예요. 이게 딱 전문몰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네로다운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두 개 아이디, 두 번째 아이디는 또 뭐 한 4번, 5번 카테고리, 그 다음에 3에는 뭐 6번, 7번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좀 확장해가지고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그리고 이베이 계정을 여러 개 가져가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한 계정에서 다루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 계정을 알고리즘이 습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다루고 있으면 그 습득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파트 1 판매 후 배송하는 방법, 그리고 파트 2 출금하는 방법, 정산하는 방법, 파트 3 부가세 환급받는 방법, 파트 4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다 배워봤습니다. 복습을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베이 한국 지원센터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ebay.co.kr에 들어오시면은 공지 교육 자료 정책 업데이트 셀러 가이드 모두 다 여기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정지가 아이디가 정지가 되거나 뭐 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베이 한국 판매자 지원센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거의 1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늦어도 아마 2영업일 이내에는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베이는 정말 여러분들의 해외 판매를 처음 시작해보기 너무 좋은 플랫폼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베이 코리아 매출도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정말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유례 없는 성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올라타셔가지고 같이 판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셀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고요. 이제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중간중간에 분명히 궁금했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거 지금 남겨주시면, 그리고 남겨주셨던 거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